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고흥에서 청년 농부라 불리는 농사 지으며 살고 있는 32살 남성입니다. 젊은 사람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 하니 신기하시죠? 저도 서울에서 사회생활도 해보았지만 결국 이 일이 제 평생 업인 것 같더라고요. 약간의 방황을 하고 아버지께 본격적으로 농업에 대해 배우게 된 건 5년이 채 안 되네요. 아직 농부로서 서툰 점이 많지만 열심히 배워가고 있답니다. 사실 저는 3년 전에 파혼을 경험했는데요. 인터넷이나 TV로만 보던 일이 저에게도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그때 결혼을 강행했더라면 저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그 사건으로 인해 사람을 사귀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는데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인지, 위험한 사람은 아닌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거든요. 파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땐 사람 자체가 무서웠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 몸도 피곤하고 잡생각이 많이 사라져 지금에서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됐네요. 그래서 용기 내어 여러분에게도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죠. 그럼 지금부터 제 기막힌 파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에서 자랐죠. 아버지는 할아버지, 큰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크게 짓고 계시는데요. 남들은 저희 집을 분홍 집안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쌀농사만 몇만 평이라 늘 작업해 주시는 분들이 항상 여럿 계세요. 과수원을 함께 운영하시며 배추, 당근, 비트 등 우리가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야채들은 거의 다 유기농으로 직접 재배하시고요. 할머니와 큰어머니는 작은 김치 공장을 운영 중이세요. 말이 공장이지 손수 기른 야채로 직접 장아찌나 김치를 담그셔서 판매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고요. 할머니가 손맛이 좋으신 덕분에 주변 지인에게 재료값만 받고 판매를 하시던 것이 시내에 있는 마트나 식당에도 납품할 정도로 규모가 조금 커졌거든요. 할머니, 큰어머니 두 분이서 하시기엔 벅차서 동네 할머니들과 소소하게 일하고 계세요. 아버지도 정성껏 기르신 농작물을 원래는 시장이나 마트, 식품업체 등의 재료음을 주로 하셨습니다. 제가 농업 기술을 전수받고 아버지의 뒤를 잇기로 결심한 이후부터는 온라인으로 판매도 하게 됐죠. 처음엔 한 달에 40만 원 정도의 미비한 수준이었지만 홍보를 열심히 한 덕분일까요? 3년여 시간이 지난 지금은 많이 유명해졌고 온라인 판매만으로 연매출 5억을 넘었습니다. 사실 원래 저는 농사일에 대한 꿈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서 자란 터라 젊은 패기로 도시에 나가 살고 싶은 열망만 가득했죠. 그저 저에게 고향은 답답한 도시였을 뿐이었습니다. 집에서 공부를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공부 욕심이 있던 건 아니었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대책도 없이 올라온 터라 당장 생활부터 걱정해야 했죠. 집에서 가족들이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으며 살다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니 어려운 것 투성이었고요. 그렇게 성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온 저에게 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냉혹하고 잔인하더군요. 50만 원으로는 당장 무언가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막노동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 식당 서빙 등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찜질방, PC방을 전전하기도 하고 공중 화장실에서 씻으며 노숙을 해보기도 하고 식사나 숙식이 제공되는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을 하기도 했고요. 어렵사리 방 한 칸 얻을 돈을 모았고 발품을 직접 팔며 저렴한 가격에 옥탑방을 하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 살리라 마음을 다잡았고 그저 저의 목표는 오로지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어요. 저는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낮에는 편의점, 야간에는 시급이 센 술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어요.
그렇게 일하면 도대체 잠은 언제 자? 언제 쉬어? 안 피곤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편의점이 낮 시간에는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더군다나 새벽에서 오전 파트타임이라 일하는 시간이 그리 길지도 않고요. 술집 아르바이트가 새벽 2시 정도에 끝나고 편의점 알바를 6시간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면 대충 오전 9시 정도인데요. 출근이 오후 5시니까 나머지 비는 시간에 볼일을 보거나 휴식을 취합니다.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시간에도 손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쪽잠을 잘 수도 있죠. 이렇게 일하고 270 정도 급여를 받았어요. 월세 내고 통신요금, 교통비 등 생활비에 보태면 남는 돈은 무조건 저축합니다. 따로 재테크에 대한 정보를 몰랐던 저는 무조건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살아서 크게 들어가는 돈도 없었고 일을 시작한 반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800만 원을 모았어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에야 돈을 모으는 재미도 알게 되었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알고 지내는 친구들도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술집에서 서빙을 하며 친해진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저랑 마음이 참 잘 맞더라고요. 그 친구와 저는 타향살이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사장님한테 잔소리를 크게 듣거나 대실수를 저지른 날이면 울적한 마음을 꼭 이 친구와 만나서 회포를 풀기도 했답니다. 알고 지낸 시간은 짧지만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지내다 보니 그 친구와 저는 서로의 비밀을 털어놓을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주문 실수를 크게 하고 서빙을 하다가 음식을 다 쏟는 큰 실수를 해서 사장님께 호되게 잔소리를 들었던 날이었죠. 평소처럼 또 친구를 불러내 술잔을 기울이며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성아,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돈 벌자고 이 일 저 일 다 하면 뭐하냐? 왜 맨날 나는 실수만 할까? 오늘은 안 하던 실수까지 하고 아주 총체적 난국이더라. 계속 이런 식이면 그만두라고 소리치시는데 어찌나 서럽던지 눈물이 다 나오는데 그래도 남자 자존심에 울지는 않았다. 한잔하자. 가만히 제 녹두리를 듣던 친구가 저한테 뜬금없이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열심히 돈을 버느라 하루하루가 바쁘다 보니 연애를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평생을 모태솔로로 살다 보니 이제는 여자친구 좀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진아, 내가 알게 되는데 진짜 예쁘게 생겼어. 소개시켜줄 테니까 만나볼래?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개팅이야.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나 영장 날아왔더라. 나 가을에 입대해야 해. 굳이 미루다가 갈 필요는 없어서 사장님한테 말하고 입대 전까지만 일하려고. 영장이 벌써 나왔냐? 난 아직 안 나왔던데. 야, 그래도 원래 군대 가기 전에 여자친구 만들어 놓고 가는 거야. 다들 그런다더라. 일말상초? 뭐 일병이나 상병 달고 헤어진다는 소리도 있는데 요즘엔 그거 다 헛소리야. 그래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을 기다려야 되잖아. 군대 가기 전에 여자친구 만드는 건 정말 비양심적인 것 같은데? 기다려야 하는 사람 입장 생각해보면 정말 못할 짓이야, 그건. 야, 그래도 한 번만 만나봐라. 정말 놓치기 아깝다니까? 너 언제까지 모태솔로 소리 들으면서 살래? 이제 그만 솔로 탈출할 때도 되지 않았냐? 만나서 밥을 먹던 커피를 마시던 상관 안 할 테니까 일단 한번 만나보라고. 제가 모태솔로라고 언급했듯 사실 저는 여자를 만날 기회조차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고향은 귀농과 귀촌을 하러 오는 곳이지 젊은 사람이 살만한 동네는 아니었거든요. 근처에 농과 밭밖에 없었고 편의점도 차로 30분은 가야 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제가 다니던 중고등학교는 전교생이 30명 정도에 불과했고 그중 여학생은 단 4명 뿐이었습니다. 이러니 제가 여자친구를 만들려고 해도 이성과의 연애는 꿈도 못 꿀 환경이었던 거죠.
아무튼 친구가 도통 사정을 하는 바람에 등살에 떠밀려 결국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가볍게 커피나 한잔하고 나오자 생각으로 약속한 장소에 나갔어요. 15분 정도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시간에 맞춰 오더라고요. 제 앞에 앉아있던 그 여자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곧 쓰러질 것 같은 갈대였어요. 가녀린 몸에 서글서글한 인상, 조용조용하면서도 나긋한 목소리를 가진 그 여자는 어딜 가나 인기 있을 훈녀 스타일이었죠. 누구나 좋아할 법한 귀엽고 동글동글한 외모의 말투까지. 이성에 관심이 없던 제가 아마 그때 눈이 떠지기 시작했나 봅니다. 어색한 순간도 잠시, 분위기는 금세 무르익어 늦은 시간까지 술도 한잔하며 재밌게 놀았습니다. 집에 데려다주며 다음을 기약하면서 서로 번호를 교환했고요. 첫눈에 반한 것과 다름없었고 자주 연락해 사적으로 만나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나이도 동갑인데다 그 여자는 모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어요. 제가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오면 밥은 먹었냐며 자취방에 간식이나 요깃거리를 두고 가고 몸이 아파서 며칠을 끙끙 앓으면 죽과 약도 사다 주고 저를 살뜰히 보살펴 주었어요. 말도 잘 통하고 취미도 비슷해서 점점 친근감이 쌓여갔고 저를 배려해주고 잘 챙겨주는 모습이 예뻐서 제가 먼저 고백해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때 소개팅에 나간 게 천추의 한이 되었지 뭡니까? 그리고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 그 친구와도 인연을 끊었어요. 바로 여자친구 때문에요. 그 이야기는 차차 들려드릴게요. 그렇게 가을이 막 접어들 무렵 저는 군대를 가게 되었죠. 여자친구는 군대에 가서도 그 먼 거리를 매주 면회와 주었고 면회를 못 오는 날이면 편지나 전화를 꼬박꼬박 해주었어요. 여자친구 덕분에 군 생활을 아무 이상 없이 잘 마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신기한 건 중간에 한 번도 헤어짐의 위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자친구가, 때로는 제가 서로에게 잘 맞춰주며 예쁘게 만났다는 증거겠죠. 전역하고 나서는 여자친구에게 꽃신을 신겨주며 앞으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려울 때 사람 버리는 것 아니라며 프로포즈를 받아주었고요.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했고 서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서로를 응원해주기로 했어요. 정확한 직업이 없었던 저였기에 결혼을 꿈꾸며 꾸준히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추천으로 식품유통관리사, 식품위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그 덕분에 중소기업에 취직도 했어요. 식당에 재료를 납품하는 회사였는데 규모는 크지 않아도 잘릴 걱정 없는 안정적인 곳이었죠. 급여도 새우 300 정도로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정도였고요. 여자친구도 대학을 졸업해 학교 영양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각자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 나이도 20살 중반이 넘어가던 시기였어요. 더 늦기 전에 결혼을 해서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보자고 얘기한 뒤 저희는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저희 집으로 인사를 가기로 했죠. 깡시골인 저희 집을 보고 실망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했죠. 여자친구는 오히려 그런 걱정을 하는 제가 이상하다며 혼을 내더라고요. 쓸데없는 걱정이라며 제가 결혼할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시골집답게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아가씨.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힘들진 않았고? 서울 아가씨들은 다 이렇게 예쁜가 보네. 나는 광진이 큰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손자 며느리 왔구만. 배고플 텐데 식사부터 거들자고요. 우리 광진이가 잘해줘요. 녀석이 무뚝뚝한 구석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지색씨를 더 가고 데려올 줄이야. 잘 왔어요. 나는 광진이 할애비 되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광진 씨와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어요.
진작 찾아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늦게나마 인사드리게 됐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큰아버지 댁까지 모두 거실에 빙 둘러앉았죠. 명절을 보내는 듯한 느낌이었고 여자친구가 충분히 부담스러워하고도 남을 상황이었어요. 노심초사하며 저는 여자친구의 눈치를 살피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집에 인사 온 여자친구의 얼굴을 할머니가 뚫어져라 쳐다보시더니 점점 표정이 굳으시는 겁니다. 우선 먼 길 왔으니 식사부터 하자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유지됐지만요. 식사가 끝난 후 큰어머니가 다가와 차를 내주셔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혜진이라고 했던가? 아가씨 부모님은 어디서 무얼 하시는 분인가? 우리 광진이랑은 어떻게 만났고? 우리 광진이랑 오래 연애했다면서? 그동안 왜 한 번도 인사를 오지 않았누? 여자친구 있다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는데. 네, 할머니. 저희 부모님은 평범하세요. 아버지는 작년에 교직에 있다 정년 퇴임하셨고요. 제가 좋은 친구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떼를 썼는데 마침 광진 씨랑 딱 눈이 맞았지 뭐예요? 더 일찍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굳은 표정의 할머니는 여자친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심의 눈초리로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셨어요. 집안 어른이 물어보시는 거라 제가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여자친구가 불편해할 것을 생각한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매우 답답했죠. 할머니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마지막에는 여자친구의 사주를 물어보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여자친구는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웃음을 잃지 않고 물음 하나하나 정성스런 대답을 해드렸고요. 여자친구가 부담스러워할 걸 알았는지 큰어머니도 이제 늦었으니 그만 쉬자며 화제를 돌려주셨죠. 그렇게 별다른 일이 없이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기요, 우리 할머니가 좀 유별나시지? 많이 곤란했겠다. 우리 할머니가 내가 유일한 손자라서 그런지 나한테 애정이 좀 과하셔. 내가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다니 괜히 저러시네. 자기가 이해 좀 해줘.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니야. 할머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내가 할머니였어도 그랬을 거야. 노파심에 걱정되기도 하시고. 내가 궁금하기도 하신 거겠지. 난 오히려 그렇게 말 걸어주신 게 감사한걸. 내일 일찍 올라가야 하니 피곤할 텐데 어서 자자. 여자친구와 저는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 식사 후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할머니의 표정이 내내 마음에 걸렸던 저는 할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 인사 간 자리인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 싶은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할머니, 저 잘 올라왔어요. 혹시 제 여자친구 마음에 안 드세요? 인사드리는 내내 표정이 안 좋으셔서요. 손주가 결혼한다는데 예쁘게 봐주세요. 예, 광진아. 여자친구와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 할미가 노파심에 하는 얘기지만 그 아가씨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주변이 까맣더구나. 인상만 보면 좋은데 내가 하도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말이다. 사주에 남을 해하는 살이 많이 꼈더구나. 너 그 아이랑 꼭 결혼해야겠니? 에이, 할머니, 요즘 그런 게 어딨어요. 제 여자친구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착한 사람인데요. 모르세요? 저 군대 갔을 때도 매주 면회 오고 아프면 약 챙겨줘, 힘들면 고생했다고 위로해줘. 이런 여자 어디 없어요. 그래도 이 할미는 영 찝찝해서 말이다. 아직 시간 많으니 결혼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게 좋겠구나. 끼니 거르지 말고 조만간 또 연락하자꾸나. 저는 어른이 느끼는 노파심에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별일 아닌 듯 넘겼죠.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결혼을 한다는데 당연히 걱정이 많으시지 않겠어요? 저희 집에 인사를 다녀온 며칠 뒤 여자친구 집에도 인사를 다녀왔습니다.
여자친구네 집은 평범한 집이었어요. 교직 생활을 하시다 작년에 정년퇴임을 하셨다는 예비장인, 예비장모는 가정주부셨습니다. 두 분 다 인상이 매우 좋으셨고 저를 환대해 주시며 우리 아들이라며 매우 친근하게 대해 주셨죠.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다녀온 뒤에는 예비장인, 예비장모와 함께 식사 자리를 자주 가졌어요. 결혼 전에 자주 만나뵈야 서로 익숙해지고 사이도 좋아지니까요. 그 뒤로도 할머니는 저에게 안부 연락을 하시며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광진아, 이 할미 말 들으래도 영 찝찝하다. 안 좋은 기운이 느껴져. 정말 그 결혼 다시 생각해 볼 수 없겠니? 이 할미가 이렇게 부탁하마. 할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 여자친구가 어디가 어때서 그래요? 차라리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세요.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 어쩐다 하지 마시고요. 제가 결혼할 여잔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할머니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다 이유가 있어서야. 내가 내 입으로 말해주련? 손자라고 하나 있는데 이 할미 마음을 이렇게 몰라줘서야. 할머니가 제 걱정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요. 곧 상견례인데 그 자리에서는 더더욱 조심해 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평생 결혼도 못하고 혼자 늙어 죽으면 좋으시겠어요? 제가 짜증을 내며 할머니께 한 소리 하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알겠다고 하셨어요. 한 달 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실 어른들 위해 고급 한식집을 예약했어요.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는 여자친구와 예비장인, 예비장모의 얼굴을 번갈아 보시더라고요. 점점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셨고 저는 예비처가 분위기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뭐 좀 물읍시다. 늙은 노인네가 노파심에 물어보는 거니 혹여 기분이 나쁘더라도 대답해 주시오. 혹시 직업이 있소? 가진 재산은 어느 정도요?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가? 어르신, 저는 작년에 교직에서 물러나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재산은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 그리고 우리 혜진이 결혼시킬 돈 정도는 충분히 있습니다. 노후 준비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이번엔 안 싸돈에게 묻겠소. 딸내미 낳을 때 무슨 기분이었는가? 우리 광진이가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금지옥엽 키운 딸을 시집 보낸 후. 우리 아들, 아니 사위야 말할 것도 없죠. 저희가 그렇게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혜진이 낳을 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자라서 결혼을 한다니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혜진이 예쁘게 봐주세요, 어르신. 네, 이번에 실례 좀 하겠구만. 두 사람 다 사주가 어찌 돼요? 내 사주를 조금 볼 줄 아는데 한번 봐드리고 광진이 통해 연락 넣어드리리다. 초반에 조금 무례하다 싶은 질문에도 예비 장인 장모님은 정성껏 답변을 해주셨죠. 저는 여자친구와 할머니의 눈치를 번갈아가며 보느라 식은땀이 나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분위기는 화기애애한 편이었어요. 할머니만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표정이 어두우실 뿐이었죠.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이었어요.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갑자기 답답하시다며 화장실에 다녀오신다고 밖으로 나가셨죠. 그런데 할머니가 20분, 30분이 지나도 오시지 않는 겁니다. 혹여나 방을 잘못 찾으시나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밖으로 할머니를 찾아 나섰죠. 할머니를 찾아 한참을 돌아다니는데 식당 마당에 다다르자 마당 안에 하늘이 보이는 작은 팔각정에 앉아서 가슴을 두들기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 여기 계셨어요? 어디가 많이 안 좋으세요? 자리가 많이 불편하세요? 오랫동안 자리 비우시기에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얼마나 놀랬는데요.
같이 들어가요. 걱정되는 마음에 할머니의 등을 쓸어내리며 말을 건네는데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떠시며 앙칼진 젊은 여자의 목소리로 저에게 소리를 치시는 겁니다. 저를 아주 무섭게 노려보시면서요. 광진이 너 정신 안 차릴래? 너그 할머니가 손주 녀석이 좋다 하니까 내가 애써 억누르며 참고 있는데 안쓰러워서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어야지. 괜히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네 할미가 하는 말 잘 들어. 네? 할머니 왜 이러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할머니. 왜? 내 목소리가 할머니 목소리가 아니라 이상해? 내가 너그 할미랑 함께한 세월이 언젠데. 나이 들고 힘들어 하기에 편히 쉬라고 떠났더니만 다시 날 찾아오게 해? 누가 날 불렀나 했더니 예끼, 네 녀석이었어. 할머니는 원래 중저음의 차분하신 어조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목소리로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무섭더라고요. 시시각각 변하는 표정들 하며 생전 처음 듣는 사람의 목소리로 잔뜩 화가 난 채로 말씀하시는데 소름이 돋아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네 옆에 붙어있는 그 여자애 말이야. 걔 아주 내가 데려가고 싶을 정도로 탐나는 애야. 기가 아주 세던데? 너 계속 그 여자랑 붙어있으면 금방 죽을 거야. 그러니 너 할머니가 하는 말 헛소리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어. 사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고흥에서 유명한 무당이셨거든요. 환갑이 넘으신 뒤로는 약간의 신기는 남아있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법당을 정리하셨죠. 그 뒤로 할아버지, 아버지, 큰아버지 댁과 함께 농사를 짓고 계시는 거거든요. 곧이어 할머니가 진정이 되고 나서 저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던 원래의 모습으로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광진아, 네 색시 될 사람 내가 뭘 어떻게 하지는 못하다만 여전히 느낌이 좋지 않아. 사돈 될 사람들도 하나같이 주변이 까맣더구나. 분명 무언가가 있는 게야. 네 색시를 보면 말이다. 여자의 비명소리, 아이 울음소리가 애처롭게 계속 귀에 맴돌아. 할머니, 좋은 날까지 꼭 이러셔야 해요? 제 여자친구가 도대체 어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믿는다고 그래요? 제 여자친구가 사람이라도 죽였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 할미가 노망났네 생각할 수도 있지. 좋은 날 앞두고 내가 괜히 방해하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네 색시 될 사람부터 사돈 될 양반들 사주까지 하나같이 다 좋지 않아. 온갖 살이란 살은 다 껴있어. 너 그 사람들이랑 붙어있으면 오래 못 산다. 그러니 광진아, 이 할머니 얼굴을 봐서라도 조금만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마지막 부탁이다. 솔직히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저도 사람인지라 괜스레 찝찝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여전히 사랑하는 여자친구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할머니의 말을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생각을 좀 정리한 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여자친구에게 직접 묻고 싶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물어야 할지, 무엇부터 다가가야 하는지 고뇌하게 되었죠.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심란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혜진 씨 아시죠? 저는 박문규라고 합니다. 그 여자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불쑥 연락드려 정말 죄송하지만 만나서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댁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죠. 혜진이요? 혜진이를 어떻게 알죠? 그럼 오늘 6시에 행복동 삼거리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죠. 퇴근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퇴근 후 부랴부랴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갔습니다. 행색이 초라하고 어딘가 아파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죠. 그 남자가 저한테 해주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조금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저는 3년 전에 혜진이와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때 저는 결혼한 유부남이었죠.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술집에서 만난 혜진이와 불륜관계가 됐어요. 당시 와이프가 임신 6개월이었는데 불륜 사실을 알고 혜진이를 몇 번 찾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혜진이 나랑 결혼할 사람입니다. 이제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한다니 미련이라도 남은 겁니까? 차라리 미련이면 좋겠죠. 아무튼 제 와이프는 혜진이한테 만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더군요. 그런 와중에 길거리에서 실랑이가 있었고요. 그리고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뱃속에 품은 아이와 함께요. 그 말이 사실인가요? 혜진이가 그랬을 리가 없어요. 당신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다고 다시 옛사랑한테 돌아와라 이겁니까? 내가 보기엔 당신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아내가 죽고 나서 혜진이가 잠수를 타더군요. 우연찮게 연락이 닿아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했더니 대뜸 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연락을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 여자의 실체를요. 그 남자가 말하길 알고 보니 여자친구는 부모님도 없는 고아로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하는 겁니다. 대학생도 아니었고 식품 공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요. 집, 부모님, 직업 하나같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심지어 사기 전과도 있었다는 게 아니겠어요? 아마 제가 만났던 예비 장인 장모는 돈으로 고용한 사람이라더군요. 자신도 아내와 아이가 떠나고 난 뒤 흥신소를 통해 여자친구에 대해 알아본 결과라고 했죠. 여자친구를 그대로 둘 수 없어 이야기라도 나눠보려고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는데 행복해하는 저를 보며 죄책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남자는 저에게 여자친구에 대한 사실을 알려줘야겠다고 결심을 했답니다. 그 남자가 보여준 몇 장의 사진과 통화 녹음 파일을 보며 저는 너무 기가 막힌 사실에 손과 발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좋은 날 앞두고 괜히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혜진이, 아니, 그 여자 절대 믿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남자의 말을 듣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그럴 수 있나? 무슨 생각으로 그런 삶을 사나 하고요. 제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미행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일을 한다던 여자친구는 어느 날은 집에서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다가 또 어느 날은 밤늦게 들어오거나 생활 패턴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겁니다. 집에서만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겠다 싶어 여자친구가 근무한다는 학교에 갔어요. 남녀공학 고등학교였는데 일부러 경비실에 문의를 했죠. 저 실례합니다. 여기 학교에 근무하는 김혜진 선생님을 만나 뵙고 싶은데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제가 방문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요. 누구요? 김혜진 선생님이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이 학교에 김혜진이라는 사람은 없는데요. 몇 학년 담임이세요?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생각난 김에 한번 뵙고 가려고 들렸는데요. 안 계신가요? 여기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제가 잘못 찾아왔나 보네요. 옆 학교였나 봅니다. 괜히 제가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수고하세요. 여자친구가 근무하는 학교에 왔는데 여자친구가 없다니.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여자친구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면서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점심 식사 같이 할 수 있냐고 말이죠. 물론 떠보기 위함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에는 여유가 없다며 저녁에 보자는 말을 했고 저는 알겠다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물증을 어떻게든 잡아야 했기에 여자친구의 비위를 맞춰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척했어요. 밤늦은 시간이 되었고 오늘은 혼자 들어가겠다는 여자친구의 말에 데려다 주지 못해서 아쉽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여자친구를 보내고 뒤에서 몰래 미행을 시작했어요. 여자친구는 택시를 타고 15분 거리에 있는 유흥가로 가더라고요. 밤늦은 시간에 이런 곳을 왜 가나 하고 몰래 뒤를 쫓아가는데 한 모텔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도 수상해서 미친 척하고 그 앞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며 여자친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밖으로 나왔는데 여자친구 옆에 제 친구가 함께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애틋하고 다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저는 당장이라도 쫓아가 두 놈들을 잡아 족치고 싶었지만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해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미 여자친구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버렸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외간 남자와 모텔을 드나든다. 근데 그 남자가 저와 절친한 친구다. 그리고 저와 만났던 그 남자까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지만 저 혼자만으로는 충분한 증거 수집이 어려웠어요. 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흥신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좀 더 확실해야 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여러 사진들이 전송되더군요. 역시 돈을 들인 공이 있었습니다. 몰래 따라다니느라 여간 힘들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솔직히 조금 힘들었어요. 대충 사이즈만 봐도 그 남자랑 여자 연인, 그리고 고객님이 말씀하신 여자 부모라는 사람들, 이 업계에선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돈 받고 부모 대행해주는 사람들로요. 뒷조사해달라고 의뢰 많이 들어오면 저 사람들 몇 번씩 본 직원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합법이 아니란 건 알지만 제 사정상 어쩔 수 없었네요. 감사합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나도 정가가 있는 사람이지만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던데요? 분위기로 보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행동으로 보나 이상한 것 투성입니다.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받은 사진들을 보아하니 여자친구와 친구뿐 아니라 예비 장인 장모의 모습까지 담겨 있더라고요. 허름한 술집에 모여서 다 같이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사진. 알고 보니 제 친구도 작정하고 저를 속인 한통속이더군요. 제가 속 얘기도 하고 지낸다고 했죠. 타향살이를 하며 친해진 사람이었기에 많은 위로가 돼서 집안 이야기를 몇 번 했던 게 화근인가 봅니다. 저처럼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많은 꿈 많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큰 오산이었네요. 저는 여자친구와 예비처가, 아니 그 사람들을 도저히 가만둘 수 없었어요. 예정대로라면 내년 봄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생활을 시작했어야 하지만 저는 사랑이라는 핑계로 저와 제 가족을 기만하려 했던 여자친구와 그 일당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고는 곧장 이 사실을 할머니를 비롯한 가족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그러게 이 할미가 뭐라 그랬냐? 내가 이상하다고 했지? 너 이 할미 말 안 들었다가 골로 갈 뻔했네. 아이고 우리 손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쩜 인두껍을 쓰고 그런 짓들을 하다니 내 이것들을 그냥. 할머니 우선 진정하세요. 저한테 다 계획이 있어요. 며칠 뒤 아버지 생신이잖아요. 아버지한텐 죄송하지만 그날을 핑계 삼아 여자친구를 시궁창에 빠뜨릴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계세요. 모두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당장이라도 서울로 쫓아오실 기세였지만 아버지의 생신을 핑계로 여자친구를 데리고 내려가겠다 했어요.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의 민낯을 드러내고 아주 짓밟아줄 계획이었거든요.
결혼 전에 땅 일부를 정리해 결혼 선물로 주신다는 핑계로 여자친구의 속셈을 파악해 좀 더 정확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계략이었습니다. 며칠 뒤 여자친구와 함께 고향에 데려가 가족들과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어요. 가족들이 잘 도와주어 생각보다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차를 한잔하며 아버지와 할머니가 여자친구를 불러 땅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자친구는 땅이라는 말에 화색이 돌더니 이런 큰 선물 안 주셔도 된다며 감사하다며 잘 살겠다고 아양을 떨더라고요. 그러고는 자기 전 밖에서 예비 장모와 통화를 좀 하고 오겠다는 여자친구의 뒤를 몰래 밟았죠. 이거다 싶어 몰래 숨어 녹음을 시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자친구의 검은 속내가 드러나더라고요. 그 대화를 엿듣는 중에도 옆에 있는 짱돌이라도 주워 던져버리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제 친구, 아니 그 자식과 통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됐어. 나한테 땅을 준다네? 농사 짓는 집이라고 해서 얼마나 땅이 큰가 했더니 몇천 평 수준이 아니던데? 여기 관광지 개발 예정 구역이라 돈도 어마어마해. 몇십만 평이라니까? 결혼해서 잘만 구슬리면 이거 다 내 거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느낌이 좋다고 했잖아. 역시 자기는 사람 보는 눈썰미가 있다니까? 맨날 학교 출근하는 척 얼마나 고생했게? 이제 이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남았어. 적당한 시기에 이혼하면 되지. 요즘 이혼이 흠인가? 난 돈만 있으면 돼. 말도 마. 완전 호구가 따로 없어. 몇 년을 공들였는데 드디어 빛을 발하는구나. 나중에 들켜도 할 말 없는 거지 뭐. 내가 몇 년을 지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쉽게 못 내칠걸? 우리가 오랜 시간 공들인 만큼 이제 나도 팔자 한번 펴보자. 이 땅들이 다 얼마야? 막상 제 귀로 직접 들으니 화가 나기보단 비참해지더라고요. 저와 함께했던 몇 년의 시간이 저 여자에게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던 거죠. 속마음을 이야기하며 우정을 나누었던 그 친구. 몇 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며 미래를 약속했던 사랑하는 사람. 그 모두를 한순간에 잃자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참 야속하지 않나요? 마음의 상처가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여자친구가 하는 말을 전부 녹음했습니다. 사진도 몇 장 찍어두고 저에게 찾아왔던 남자에게 받은 증거들을 모아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버지가 친하게 지내는 파출 소장님께도 미리 말씀드리니 그런 억울한 일이 있냐며 당연히 저를 도와주어야 한다며 협조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아침이 되자 여자친구를 데려가기 위해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여자친구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며 알게 된 건 여자친구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까지 내려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김혜진 씨, 당신을 사기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시죠. 그동안 내 여자친구 행색하느라 고생했어. 언제까지 나를 속이려고 했었니? 뻔뻔함도 정도 것이지. 너와 내 사이는 여기까지야. 앞으로는 감옥에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래. 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리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러는 거야. 이럴 수는 없어. 이거 나. 자꾸 이러시면 업무 방해죄 추가됩니다. 증거도 있어서 어디로 빠져나갈 생각일랑 하지 마세요. 얌전히 따라오시죠. 벌 받을 짓을 했으면 마땅한 벌을 받아야지. 아이고야,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제 명대로 못 살고 죽었을 우리 손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그대로 땅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여자친구는 처량한 모습으로 경찰에 연행되었고 이후 제가 제출한 증거들이 도움이 되어 여자친구는 징역 5년을 구형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죠. 예비처가 역할을 했던 사람들과 친구는
여자친구의 소식을 듣고는 도주를 했더라고요. 중간에 한번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친구라고 들먹거리며 자신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 봐달라며 어떻게든 혼자 살아보려 발버둥 치더라고요. 정말 꼴사나웠습니다. 광진아, 나 준상이.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전화로 말해서 미안하다. 선처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나 이번에 빵에 들어가면 오래 머물러야 된단 말이야. 제발 한 번만 딱 눈 감아주면 안 되겠냐? 나도 시켜서 한 거란 말이야. 이게 다 그년 때문이라고. 너도 결국 돈 때문에 나 팔아서 장사하려 했던 거잖아. 어떻게 몇 년을 감쪽같이 속여? 그러면서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어떻게 날 마주했냐? 죄책감이란 게 있기는 했니? 네가 지은 죄값 알아서 잘 받아. 그리고 누가 네 친구냐? 이 범죄자 새끼가. 그렇게 그들은 전국을 떠돌며 도피 생활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 순발력 하나는 좋지 않습니까? 저에게 걸려온 저 전화 한 통으로 그들의 도피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위치 추적으로 금방 들통이 나버렸거든요. 전라도 광주에 있는 모텔에 숨어 있다가 덜미가 잡혔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사기를 치려는 여자친구의 속셈을 모두 알고도 다 같이 공모하며 도와준 게 밝혀져 결국 그들도 사기 방조죄로 고소해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죠. 다들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가중 처벌되어 오랫동안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저는 서울에서의 생활을 모두 정리한 뒤 고향으로 내려오기로 했어요. 아버지께 농업 기술을 전수받아 지금까지 농업인의 길을 걸어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날의 충격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에 집중하며 떨쳐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 덕분에 인생의 위기를 모면하게 됐는데요. 할머니께 모질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드렸어요. 하마터면 할머니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 불효막심한 손자가 될 뻔했지만요. 할머니는 그저 우리 손자 무사하니 그걸로 됐다며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실 뿐이셨죠. 처음에 고향으로 다시 내려왔을 땐 사랑에 눈이 멀어 집안이 풍비박산 날 뻔한 바보 천지에 불과했지만요. 지금은 농업인의 길을 걷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던지라 꽤 오랜 시간을 힘들게 보냈는데 할머니 덕분에 정신이 들어 그 뒤로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을 보고 자란 것이 농사였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께 조금만 배우면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업인의 길을 걸으리라 다짐했어요. 또 실제로 해보니 재미도 있고 제가 키운 농작물이 자라는 걸 보고 있노라면 뿌듯하기도 하더라고요. 자식 키우는 느낌이 이런 느낌인가 봅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결혼은 없을 것 같네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좋은 인연이 나타나면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그저 현실에 만족하며 살고 싶네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해 보려고요. 앞으로 살면서 여자를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을 높여야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 같은 경우가 또 있으실까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비탈길 한번 걸어본 적 없는 결혼 5년차 애엄마입니다. 저는요, 여태 살아오면서 고만고만한 갈등이나 고비는 있었다지만 인생에서 크게 넘어질 만한 파동은 없이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부러움보다 걱정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러다 언제 한번 크게 일 터지는 날이 올 거라고요. 그 말을 주구장창 듣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그간 별탈이 없었기에 웃어 넘겼던 조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대인관계 때문에 소가리를 좀 했었는데요.
결혼 전에 예비 부부끼리 다투는 건 흔히 있는 일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 문제는 신랑이 아닌 온전히 저 때문에 일어난 갈등이라는 거죠. 저의 뚝심 없는 감정 때문에 하마터면 결혼 준비부터 신혼생활까지 흔들릴 뻔했던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옆집에 사는 이웃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남편이 살던 아파트가 집값에 비해 퀄리티가 좋기로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원래는 자리가 잘 안 나는데 오래 살던 분이 마침 이사를 나갔다고 들어서 제가 얼른 그 집을 계약했습니다. 자가로 매매할 집이었기 때문에 꼭 원하는 집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친정에 몸담그며 그 집에 자리가 나길 기다렸어요. 매일같이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귀찮게 했었죠. 그 아파트는 층마다 2개의 집이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위치가 마트도 가깝고 지하철도 버스 정류장도 다 가까워서 좋았지만 무엇보다 저를 꽂히게 했던 건 바로 제 발레 학원과 근접한 곳이었기 때문에 더 탐이 난 아파트였어요. 저는 발레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유치원 때부터 친정 부모의 지원으로 발레를 시작했거든요. 부모님 말로는 제가 공부할 때보다 발레 학원 갈 때 그렇게 즐거워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적성을 찾았던 건지 저는 커서도 발레를 이어서 배웠고 지금은 이렇게 발레 학원 하나 차려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었답니다. 아이들만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요일별로 수강생 연령대가 다른데 저 같은 젊은 여성들도 많고 또 노인분들도 덜어 있답니다. 당시에는 제 나이가 막 30이 넘었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집이랑 근무지가 가까운 게 좋더라고요. 때마침 그 아파트에 자리가 나주니 생판 모르는 그 식구들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고 우유 주문해 먹는 걸 좋아했어요. 이건 아마 친정에서부터 그렇게 보고 컸기 때문에 당연하게 스며든 습관일 겁니다. 새로 이사 온 아파트에서도 업체에 정기 신청해서 먹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바뀐 담당자가 배달을 잘못해서 제 우유를 옆집으로 가져다 준 것 같더라고요. 실수를 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다음에 우유를 한 통 더 준다고 해서 좋게 넘어갔습니다. 뒤늦게 그걸 한 저는 옆집을 찾아갔어요. 옆집에서 이미 제 우유를 들고 들어간 건지 문 앞에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결국 옆집 초인종을 눌렀고 그때 만난 이웃이 바로 제 남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이 없어서 잠옷 차림 그대로였지만 남편은 출근하려던 중이었는지 근사하게 수트 차림으로 문을 열어주었는데 솔직히 첫 대면에 바로 남편의 인상이 마음에 콱 박히고 말았지 뭡니까. 당시 왜 당연하게 아줌마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네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와 또래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나오니까 무척 당황하고 말았죠. 왜 찾아왔는지 용건도 바로 못 물었습니다. 그냥 멍청하게 인사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남편이 젠틀하게 웃으면서 제게 우유 주머니를 내줬는데 그제서야 제가 옆집을 찾은 이유를 다시금 깨달았죠. 그때 남편이 제게 처음 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많이 급하셨나 봐요. 머리도 덜 말리고 오시고. 아직 겨울 아니라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은 쌀쌀한데 머리는 말리고 다녀요. 저는 제가 감은 머리를 닦다가 무작정 찾아왔다는 걸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창피한 마음에 우유만 받고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곧바로 집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 뒤로 쪽팔려서 다시는 남편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며칠간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저희는 옆집이었기에 언젠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안 마주치려고 주위를 살피며 출퇴근했던 제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남편이 집을 들락날락거리는 시간은 중구난방이었습니다. 무슨 회사원이 이렇게나 출근 시간이 일정치 않은 건지 몇 번이나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잠깐의 만남으로도
제가 남편과 인연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남편이 먼저 저한테 관심을 보여준 거 있죠. 연락처를 주고받고 싶다길래 냉큼 감사한 마음으로 제 번호를 줬어요. 제가 첫 만남이 부끄러워서 마주치기 민망했던 거였지, 저도 처음 봤던 남편의 근사한 모습에 한동안 마음이 오묘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마음을 표현해주니까 확신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 또한 남편에게 이성적인 관심이 있었다는 걸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밥 한 끼, 술 한잔 하는 사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희는 연인으로 지낸 지 1년도 안 돼서 결혼을 앞둔 사이가 되었는데요. 서로 정말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당시 제 나이가 32살, 남편은 30 중반을 넘기는 바람에 시기가 적당하여 결혼을 마음먹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행복하기만 했어요. 이웃집 남자와 연애를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다니 너무 달콤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티끌만큼도 문제없던 저희 사이에 의외의 복병이 하나 생겨났는데요. 연애 때까지만 해도 몰랐던 남편의 전 여자친구의 존재를 우연히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의 초대로 남편 집에 놀러가 시모가 차려주는 저녁을 먹으면서 듣게 된 이야기였어요. 참, 헤라가 너 이번 주말에 쉬냐고 물어보더라. 네가 맨날 헤라 약속 피한다면서? 여자친구 생겼다고 잘하려는 건 좋은데 헤라한테 얼마나 못해줬길래 애가 그리도 서운해하니. 뭐래, 헤라 만날 시간이 어딨어. 내 시간 하늘이 한 명한테 쓰는 것도 부족해. 헤라도 다 이해하는데 괜히 징징거리는 거야. 헤라 특기잖아, 징징이. 헤라랑 만날 때는 이렇게까지 팔불 줄은 아니었는데 하늘이가 좋긴 한가 보구나. 예, 하늘아. 찬영이가 너 만나기 전에 헤라라는 아이를 만났는데 엄마, 눈치 없게 전에 만난 사람 얘기하는 거 실례야. 하늘이 마음 여리단 말이야. 괜히 불필요한 생각하게 만들기 싫어. 남편이 제 마음을 극진히 돌봐주는 탓에 시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어머님이 전 여친 얘기를 꺼내시진 않았지만 솔직히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해봤자 제게 좋을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는 남자의 과거가 자꾸만 발목을 잡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날이 있고 며칠 뒤 남편한테 전 여친에 대해서 슬쩍 물어봤어요. 아, 신경 쓸 것 없는데. 그냥 옆집이라서 집안끼리 다 아는 사이야. 예전에 자기 이사 오기 전에 그 집에 살았던 식구 딸이거든. 사실 그 인연으로 정들어서 잠깐 만났었는데 걔네가 이사 가면서 헤어졌어. 친구로 잘 지내기로 합의봤고. 그러니까 지금 남편 말은 제가 이사 오기 전까지 전 여친과 만나고 있었고 옆집에 살다 보니 마음이 생겨서 사귀었는데 지금은 이미 가족끼리도 아는 사이일 만큼 오래된 인연이라 당장 끊기가 그렇다.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에 사귄 연인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하면서부터 남편이 신경 쓰일까봐 이성 친구들의 연락을 안 하다시피 끊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여자인 이성 친구도 아니고 전 여자친구와 친구로 지내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여자친구였다면 그냥 친구와는 나눌 수 없는 많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을 텐데 그런 사이에서 다시 친구가 가능한가요? 심지어 남편과 전 여자친구는 저와 남편이 하는 만큼이나 연락도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데이트 가기 전에 제가 잠시 옷 갈아입으러 간 사이 남편이 전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상사 건방지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직원 홀대하면 오래 못 갈 텐데. 헤라 네가 신입들 대표해서 한 소리 해주지 그랬어. 했지. 내가 그런 거 어디 눈 감아줄 사람이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나이 가지고 권력놀이하는 어른들이잖아. 그런데 참, 오빠, 다음 주 시간 돼? 안 돼.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다 안 돼. 너 근데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은근 내 일정 꿰고 있더라? 이 오빠 여자친구랑 데이트해서 바쁘다.
별다른 얘기는 아니었지만 저런 사소한 대화를 주고받는 건 정말 가까운 사이라는 거잖아요. 나이를 이만큼 먹고 유치하게 질투하기 싫어서 뭐든 괜찮은 척 남편을 배려했지만 여자로서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래도 남편이 저를 좋아해주는 마음이 정말 커서 나름 적당선의 질투만으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계획이 상견례까지 가게 되었을 때 양가 어른들이 저희 둘의 결혼을 흔쾌히 축하해 주셨어요. 만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섣불리 판단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하는 식구들은 없었습니다. 저희 둘 보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칭찬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를 무사히 마친 날 어른들 보내고 남편과 둘이 밖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추천해준 곳이 좀 그랬는데요. 전 여자친구가 레스토랑에서 일하는데 거기 뷰가 좋다고 그곳에서 와인 한잔 하자고 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꼴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우선 잠자코 따라갔는데 제가 표정 관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더군요. 남편이 전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하려길래 옆에서 숨도 안 쉬고 통화 내용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오늘 상견례 했다면서? 어머님 아버님이 전화와서 나 보고 싶다고 하던데. 상견례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났다면서. 뭐 얘기가 잘 안 된 거야? 잘 안 되긴.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말을 했다고? 나중에 연락해봐야겠네. 자리 좋은 데 있지? 뷰 트여 있는 곳으로 해줘. 나 오늘 쉬는 날이라서 없거든. 내가 매니저님한테 부탁해 놓을 테니까 도착하면 나한테 연락 한 통만 해줘. 전 여자친구가 하는 말에 저 혼자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 말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정말 시부모가 제 앞이라 연기했던 건가 싶었어요. 상견례 끝나고 전 여친한테 바로 전화해서 보고 싶다고 한 거면 제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전 여자친구가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서 그런 말 한 거 아니겠어요? 넘겨짚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전 여자친구의 지나가는 그 말이 제 마음속에서 너무나 큰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레스토랑 도착하고 남편이 자리에 앉자마자 시부모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닌 척 냉수를 마시면서 남편을 훔쳐보기 바빴는데요. 남편이 짧게 통화를 하고 끊었는데 그 순간 김이 팍 새었습니다. 뭐야, 엄마가 전화해서 혜라한테 너 자랑했다는데? 전화도 혜라가 먼저 문자 남겨서 엄마가 연락한 거라네. 예전부터 느낀 거지만 얘는 말을 이상하게 해서 괜히 사람 심란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그럼 어머님이랑 아버님께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은 하신 적 없는 거야? 나 안심해도 되는 부분 맞지? 혹시라도 숨기는 거 있으면 말해줘. 괜찮아. 세상에 어느 누가 널 마다하겠어. 엄마가 혜라한테 너 엄청 예쁘다고 감히 너 같은 며느리를 식구로 들여도 되나 그렇게 칭찬만 했대. 그 짧은 순간 저는 정말 천당과 지옥을 오간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저 듣기 좋으라고 거짓말하는 건 아닌 듯 했어요. 남편 말대로 전 여자친구가 말을 이상하게 하는 재주가 있나 봅니다. 안심하고 나니까 순간 확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오면 얼굴이나 봐줄까 했는데 그마저도 하필 쉬는 날이라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건 또 틀려버려 아쉽더군요. 살면서 무난한 대인관계만 이어온 제겐 그 헤라라는 여자의 존재가 트러블 메이커 그 자체였습니다. 왜 다들 삶에서 삭제해버리고 싶은 존재 하나씩은 있잖아요. 전 여자친구라는 사람, 제 결혼 과정에서 유일하게 저를 찝찝하게 만든 존재였지만 그렇다고 결혼식에 방해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토록 긴장하며 기다렸던 결혼식이 다가왔는데요. 당시에는 정말 하객들로 정신없이 붐비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신랑 쪽 하객들이 신부 얼굴 구경한다고 많이 기웃거리기도 했어요. 제가 발레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체구가 얇고 천상 여자 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 지인들도 저를 보고 제가 더 아깝다며 우스갯소리를 많이 해주었어요. 신랑 쪽 하객은 초면인데도 인사를 나누는 내내 정말 유쾌한 분위기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유독 제게 틱틱거리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남편의 수많은 지인들 중 유독 그 여자만 기억에 남았어요. 바로 남편의 전 여자친구였거든요. 남편이랑 친구하기로 했다더니 정말 자기 식구들이랑 함께 축하하러 와줬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궁금하던 남편의 전 여자친구 존재를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누누이 말했던 별 사이 아니란 느낌이 아닌 거 있죠? 누가 봐도 전 여자친구가 하는 첫 인사부터가 저를 경계하는 듯 곱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발레하는 분이라더니 엄청 삐쩍 마르셨네요. 몸이 너무 말라서 상대적으로 머리가 커 보이세요. 웨딩드레스 잘못 선택했네. 마른 사람들은 그런 핏 입으면 비율 이상한 거 모르셨어요? 어머나, 대체 웨딩 업체 누가 신청한 거예요? 화장까지 다 떴네. 수정해야겠는데요. 분명 초면인데 전 여자친구가 너무 직설적으로 제게 모욕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전 여자친구가 저를 기분 상하게 하려고 일부러 저러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을 했다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그냥 넘길 줄도 알아야 하잖아요. 직원들이 되레 당황해서 제 매무새를 다시 점검해주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남의 외모를 평가하면서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전 여자친구를 향한 평판만큼은 이미 속으로 다 끝내버렸는데요. 가장 먼저 확언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일단 첫인상이 못생겼어요. 평균 여성보다 체격이 더 컸고 그와 같이 가슴도 크지만 그만큼 허리통도 컸으며 성형을 한 것 같은데도 얼굴에 손 하나 안 댄 저보다 못났으니 그냥 돈만 날린 시술을 한 듯 했습니다. 남편과 그리 친하던 전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차마 남편한테 사진을 보여달라고는 못했지만 겉모습으로는 제가 압승인 듯하여 그거 하나는 위안이 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전 여자친구의 품평을 대놓고 말해주려다가 혹여라도 기분 좋은 날 분위기를 망치게 될까 싶어 참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식을 마쳤고 저희는 분가로 시작을 했어요.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은 제 자가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바로 옆집이 시댁이라서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했으나 그건 괜한 고민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를 무척 예뻐해 주시거든요. 나이 30 넘어서 애기 소리 듣는 건 시댁 앞이 유일할 겁니다. 특히 시모가 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를 보면 매일 예쁘다고 해주시고 몸매도 하는 일도 어쩜 그렇게 선녀같이 예쁘냐고 볼 때마다 그렇게 예쁘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세요. 저희 친정 부모한테도 못 들어본 칭찬을 시댁 가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는다니까요.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선이 곱고 청초하게 생겼을 뿐인데도 말이죠. 저는 결혼을 하고 시모와 대화하는 날이 많았는데요. 서로 아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레 시모가 가진 발레에 대한 의문들이 관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발레를 했으면 그렇게 선이 고울 수밖에 없었네. 새아기 피부가 너무 여려서 도자기 다루듯 살살 만져야겠다. 나도 발레를 진작에 해봤어야 하는데 나 때는 발레 학원 같은 데도 거의 없었거든. 어머님, 그럼 발레 한번 배워보실래요? 발레에는 나이가 없어요. 발레하면 체형도 발라지고 허리에도 좋아서 전문적으로 뛰는 발레 말고도 취미로 하시는 분 많으세요. 어머, 그러니? 다 늙은 나이에 주책이지 않나 싶은데. 그럼 나도 수강을 좀 해볼까? 그렇잖아도 집에만 있기 적적하고 또 내가 옛날에 발레리나가 꿈이었어. 저는 시모와 단기간에 엄마랑 딸 사이처럼 친해졌습니다.
시모는 제 도움으로 집에서 스트레칭 먼저 배우는 걸로 시작을 했죠. 이 덕분에 시모와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더없이 돈독한 친분을 쌓았어요. 이렇게 시댁이랑은 친정 못지않게 가족처럼 잘 지내는데 왜 쓸데없이 남편의 전 여자친구가 자꾸 간섭을 해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혼집 집들이를 한다고 며칠 간격으로 친구들을 초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헤라라는 여자도 남편 친구라고 어김없이 찾아온 거 있죠. 물론 제가 허락을 한 일이지만요. 그렇다고 그냥 오기만 했겠습니까? 작정하고 저를 살살 건드리는데 술 때문인지 그날은 남편 눈치도 안 보는 것 같았어요. 괜히 오라고 허락을 했나 후회가 되더라니까요. 이날이야말로 전 여자친구와 제가 은근한 기싸움을 끝내버린 결정적인 날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오빠, 근데 취향 바뀌었나 봐? 옛날에 막 통통하고 살집 있는 여자 좋아했잖아. 자고로 여자는 만질 때가 많아야 매력이 있다면서. 그런데 어째 결혼한 여자는 정반대로 골랐대? 아, 마음씨 좋은 여자 찾아서 편하게 살려고? 제가 주방에서 과일 안주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전 여자친구가 저한테 다 들리는 목소리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술이 좀 되고부터 더 노골적으로 저를 저격하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최대한 소란을 줄이고 싶어서 주방으로 자주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술김을 빌어 목소리까지 크게 높이더라고요. 솔직히 못 들은 척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기분이 너무 상했습니다. 중간중간 울컥하기도 했고 전 여자친구의 의견에 남편이 동조라도 할까봐 그렇게 불안했어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옛날에 우리 사귈 적에 오빠가 나 안을 때마다 곰인형 같다고 되게 귀여워했잖아. 근데 이제 취향 바뀐 거야? 그래, 그땐 그랬지. 근데 내 취향은 원래 내 와이프였어. 여리여리하고 예쁘고 선녀 같은 여자. 너랑은 정들어서 마음이 갔던 거고. 솔직히 처음부터 넌 내 취향 아니었어. 남편 또한 술이 됐었는데 전 여자친구가 저를 까려는 의도도 모르고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남편 덕에 저는 그나마 전 여자친구에게 받은 분노를 통쾌하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전 여자친구는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남편이 주지 않자 살짝 열이 났나 봅니다. 뒤이어 계속 다른 유도 질문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제 기분도 들쑥날쑥 난리였죠. 근데 오빠 와이프는 그냥 평소가 괜찮다. 그날 결혼식 때는 진짜 화장 다 뜨고 좀 아니었어. 오빠 주위에서 신부 얼굴 보고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지? 아마 오빠 앞이라서 대놓고 신부 얘기 못한 것 같던데. 아무런 말 못 들었는데. 내 친구들은 다 우리 와이프 칭찬밖에 안 했어. 나더러 내 주제에 과분한 여자라면서 모시고 살라고 그러더라. 왜? 내 뒤에서 애들이 다른 말 하던? 응, 분명히 그랬다니까. 신부 보고 분장한 것 같대. 화장 지우면 다른 사람 있는 거 아니냐면서. 결혼식은 신부가 주인공인데 어떻게 신부가 하객들보다 못하냐고. 내가 다 민망해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 업체에 민원 넣어야 되는 건 아닌지 몰라. 너는 그걸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 네 펀치 한 방이면 남자도 때려 눕힐 수 있는데 입달싹 못하게 패주지 그랬냐? 의리 없게 그걸 또 듣고만 있었네. 다음엔 네 그 헐크 주먹으로 한 대 날려주라.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 남편은 역시나 술 취해서 막힘없이 전 여자친구의 꼴값을 받아치더군요. 전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또 남편이 전 여자친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아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웃음을 살짝 터뜨렸는데 그게 거실에 있는 전 여자친구한테 들렸나 봅니다. 저기요, 지금 웃었어요? 아, 오빠가 놀리니까 오빠 와이프가 웃잖아. 나 기분 상하려고 그래. 빨리 가서 뭐라 해. 저는 준비된 안주를 챙겨 거실로 가 앉고서 전 여자친구에게
오해라고 재채기 소리였다고만 대충 변명했어요. 그랬더니 전 여자친구가 저를 엄청 못마땅한 눈빛으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 기센 눈빛에 지지 않고 거기다 대고 과일 한 조 비싼 거라고 추천을 해주는 여유를 부렸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아 하며 입을 벌리길래 전 여자친구 주려던 걸 옮겨서 남편을 먹여줬네요. 전 여자친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만 빤히 쳐다봤는데 그 시선을 모른 척하며 평정심 유지하느라 조금 애썼습니다. 그런데 전 여자친구는 저랑 말다툼이라도 하고 싶은가 봐요. 자꾸만 제게 안 잊고 온 말만 해대는 거 있죠. 저보다 자기가 남편이랑 더 깊은 사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지 뭡니까. 저랑 오빠 꽤 오래 만났어요. 7년 만났다는 거 알고 있나 모르겠네. 7년이면 솔직히 웬만큼 다 해본 사이란 거 알죠? 그쪽이랑 해본 거 나랑 다 했던 거예요. 오빠 입장에선 새로울 게 없어서 좀 지루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요? 다 해봤다면서 제 남편이랑 결혼은 안 해봤잖아요. 그럼 뭐 어때요? 저도 남자친구 있었고 저희 나이 정도에 결혼한 사람들은 다 과거가 있는 법인데.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요? 제가 오빠 첫사랑이라고요. 그쪽이 두 번째인 거고. 오빠의 모든 첫 경험들은 다 나랑 한 거예요. 남자의 첫사랑이 무덤까지 간다는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아, 첫사랑. 그거 중요하죠. 제 남편이 첫사랑에 대해 입 밖으로 꺼낼 생각을 안 해서 몰랐어요. 그럼 그쪽도 우리 남편이 첫사랑인가 봐요? 서로가 첫사랑인 거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한테 특별해요. 옆에 다른 사람이 생기더라도 평생 잊지 못할 인연이라는 거죠. 그쪽한테는 미안하게 됐네요. 그렇지만 저희 인연이 워낙 단단한 걸 어쩌겠어요? 어쩐지 그쪽 미련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남편이랑 대화하는 거 들었는데 헤어진 걸 좀 아쉬워하는 것 같던데. 맞나요? 남편이 그쪽이 아닌 절 선택해서 미련이 생겨요? 이분 말 재밌게 하시네. 어디 나만 미련이 있겠어요? 정말 오빠 마음 믿어요? 이제 신혼 보내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오빠가 결혼식 청첩장 주면서 저더러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전 여자친구가 당당하게 웃으면서 제가 모르고 있는 사실에 대해 슬쩍 언급을 하는데 그때 덜컥 긴장이 덮쳐오더라고요. 남편을 충분히 믿지만 전 여자친구 입에서 나올 발언 때문에 결국 남편에 대한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게 될까봐 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내 전 여자친구에게 굴복하고 말았는데요. 전 여자친구가 하는 말에 울컥 서름이 밀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보고 40살까지 결혼하지 말고 있으래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돌아올 테니 누구한테도 가지 말고 기다려달라는 뜻 아니겠어요? 40살까지 기다리라고 했다고? 나 지금 사기 결혼 당한 건가? 무슨 뜻이지?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충분히 오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남편 결혼을 한 지 고작 한 달이 되던 차였어요. 저는 아직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있었고 그만큼 남편에게 실은 저의 인생이 컸다고요. 믿음이 너무 두터웠기 때문에 던져진 악마의 속삭임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저는 속내를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태연한 척 표정 관리하는 것도 실패하고서 남편을 서운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전 여친은 자기가 원했던 상황으로 돌아갔다는 생각에 여유롭게 과일 먹으면서 픽 웃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오직 남편의 입장이 더 중요했습니다. 제가 부디 오해한 거길 바라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말이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저희 대화를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대화가 끝나자마자 잠깐은 말이 없는 것 같더니 갑자기 웃음을 빵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웃음을 멎을 때까지 저와 전 여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야, 똥땡이. 내가 언제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말했냐? 진짜 웃겨서 말도 못하겠네. 너 진짜 나한테 미련 있어?
내가 40살까지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건 그때 되면 네 건장한 체력이 좀 죽지 않을까 싶어서야. 넌 네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르지? 결혼 일찍 했다가 부부싸움이라도 나면 상대 남자가 뼈도 못 추린다고. 남편 말에 제 눈가에 고였던 눈물이 쏙 들어가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전 여자친구를 쳐다봤더니 완전 시뻘개져서 남편을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오해를 했다는 것에 안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순간 어깨에 힘이 쭉 빠지지 뭐예요. 혼자 착각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보이더니 참 쌤통이다 싶어서 뒤늦게 전 여자친구를 노려봐줬네요. 그때 전 여자친구가 서러웠는지 갑자기 남편한테 빽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까지 깜짝 놀랐지 뭡니까? 내가 오빠 찾다고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그럼 그때 나더러 곰인형 같다고 좋아한 이유가 뭔데? 매일 껴안고 자고 싶다고 그랬잖아. 정이라니까. 오래 보니까 귀엽길래. 근데 너한테 차이고 나서도 별 생각이 없더라고. 생각해보니까 너를 사랑했다기보단 말 그대로 그냥 귀여워했던 것 같아.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사람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연애를 해? 지금 와이프가 보고 있으니까 괜히 와이프 기살려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연애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땐 어려서 몰라도 한참 뭘 몰랐나 봐. 그래도 나 차줘서 고맙다. 네가 나 안 놔줬으면 내가 우리 와이프 같은 이상형 그냥 놓칠 뻔했잖아. 둘은 헤어지고 나서도 연락을 꾸준히 했다고 하는데요. 싫어서 헤어진 거 아니라서 연락을 계속했던 거랍니다. 그 과정에 전 여자친구는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여럿 내비쳤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재결합에 대해 전혀 생각 없는 태도를 일관하여 전 여자친구는 마냥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랑 사귀고 프로필 사진이 제 걸로 바뀌면서 전 여자친구는 혼자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술김에 과한 고백을 하는 듯 보였는데 남편 또한 그렇게 느꼈는지 전 여자친구의 기가 막힌 고백에 어처구니 없는 표정을 지었어요. 야, 작작해라. 징그럽게 왜 이래. 자꾸 이러면 나 너랑 친구 못해. 지금 집들이도 내 와이프가 너 혼자 오는 거 허락해서 받아준 거지. 싫다고 했으면 나 너 안 불렀어. 너 지금 내 와이프한테 감사해야 돼. 와이프가 너 온다고 비싼 과일까지 구매했는데 매너 없이 왜 이래? 실망스럽다. 언제는 나 아니면 누구도 못 만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니 그렇게 매달리면서 나만 졸졸 따라다니던 오빠는 어디 갔대? 그만하지. 여기서 더 선 넘으면 술주정으로 보기도 힘들 것 같은데. 혜라야, 집안 어른들 생각해서 적당선 지키자. 껄껄 웃던 남편도 더 이상 전 여자친구의 섬나는 발언을 참아주기 거슬렸나 봅니다. 싸움이라도 날까봐 노심초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 여자친구가 혼자만의 착각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말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나름 고민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다름 아닌 옆집에서 온 시모였어요. 그러자 전 여자친구가 그걸 알고서 저보다 먼저 현관문을 나가 시모를 반기더군요. 저도 당황했는데 시모도 전 여자친구가 있다는 연락을 못 받았던 터라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곧 오랜만에 보는 얼굴에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 헤라가 와 있었구나. 놀러 왔는지도 몰랐네. 왔으면 우리 집에 들리지 그랬니. 부모님은 두 분 다 잘 계시지? 엄마한테 조만간 들리겠다고 전해라. 네,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너무 보고 싶어 하세요. 물론 제가 제일 많이 어머님 보고 싶었고요. 그런데 어머님, 너무 서운해요. 저 이사 가버렸다고 그제 다른 집이랑 사돈 맺으시고 엄마가 찬영 오빠 뺏겼다고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아세요? 그랬니?
나도 혜란의 집이랑 인연이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 진짜 인연은 따로 있었더라고. 새아가가 얼마나 조신하고 천상 여자인지 모른다. 요즘 내 롤모델이잖니. 시모와 전 여자친구의 두터운 관계를 보고 솔직히 주눅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생각해 주신 건진 모르겠다만 시모가 전 여자친구 앞에서 저를 엄청 치켜 세워주는데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기운이 솟더라고요. 어깨도 바짝 올라갔고요. 이제 더 이상 시댁 식구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았다면 전 여자친구도 어지간히 하고 그만해야 될 텐데 정말 끝을 모르고 주정을 부리더군요. 시모가 제게 마음을 주는 것에 또 꽁해졌나 봅니다. 시모한테 자꾸 옛날 인연을 강요하는 거 있죠? 오빠가 결혼했다고 이제 저 거들떠도 안 봐요. 혼내주세요. 예전에는 저만 보면 못 붙어 먹어서 안달이었는데 이제 와이프 눈치 보면서 저한테 냉정하기만 해요. 너를 거들떠보면 큰일 나지. 이제는 남의 집 남편이 되었는데 이건 해라 네가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야. 안 그래도 우리 새아가 임신 준비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보약 한 채 받아왔다. 지인 통해서 받느라고 시간이 좀 늦었어. 아가, 이거 냉장 보관해야 되는데 냉장고 자리가 있니? 네, 어머님. 뭐 이런 걸 다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알아서 지어 먹어도 되는데. 정말 늘 감사해요. 저희 엄마보다 더 성심껏 신경 써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내가 다 우리 며느리 좋아해서 해주는 거지. 부담 없이 받아도 돼. 사부인이 이렇게 예쁜 딸 떼어놓고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 나라도 나서서 예쁜 딸 잘 보살펴야 사부인 볼 낯도 있고 그런 거지. 시모의 칭찬에 저는 신이 나서 얼른 시모를 모시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실적 돌아보니까 전 여자친구 얼굴에 서름이 한가득 실려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혀 있더라고요. 남편도 시댁도 전 여자친구를 매몰차게 끊어낸 것이 아니라 정말 딱 선을 지켜서 친구로만 그리고 지인의 딸로서만 잘 대해주고 있는데 왜 자꾸 전 여친 혼자 선을 넘고 싶어 안달인 건지 모르겠네요. 보아하니까 전 여자친구는 남편이랑 헤어지고 나서 남친을 한 번도 사귀지 않은 듯 했어요. 정말 제 남편과 다시 잘해보려고 미련을 갖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게 미련 가지고 금세 못난 모습 보일 거면 왜 남편한테 이별을 고했을까요?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으니 전 여자친구는 별다른 인사도 안 하고 그대로 먼저 집을 나서더군요. 남편은 전 여자친구가 집을 나서는 걸 봤음에도 현관까지 가서 문만 걸어 잠글 뿐 배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전 여자친구한테 들은 막무가내 고백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듯 했어요. 시모가 한약을 정리하는 동안 남편에게 시선을 보냈더니 남편이 그저 빙긋 웃으며 술자리를 치우기만 하더라고요. 괜히 저 때문에 친구 사이가 망가진 건 아닌가 싶다가도 저런 친구라면 차라리 남편 옆에 없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남편이 그날 솔직하게 제 편을 들어주고 애매하게 행동하지 않아서 좋았는데 남편은 그날이 내내 마음에 걸렸나 보더라고요. 그날이 있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제게 더 확신을 주는 말을 해줬습니다. 내가 헤라 집에 얘기했어. 그날 술자리에서 너한테 모욕 준 것도 너 성질 돋으려고 일부러 자극한 것까지 다. 그랬더니 헤라 부모님께서 나한테 사과했고 너한테도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다시는 헤라가 우리 근처에서 얼씬되는 일은 없을 거야. 정말? 자기가 그날 잘해줘서 솔직히 서운한 건 없었는데 불안하긴 했거든. 솔직히 7년 만난 거면 나보다 더 많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을 거잖아. 자기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데 나 정말 자신이 없었어. 불안해하지 마. 나 헤라랑 7년간 해볼 거 다 해봤다고 해도 그건 특별하게 생각 안 해. 나한테 두근거리는 경험을 준 건 자기뿐이야.
자기랑 보낸 1년 반의 시간이 나한텐 10년만큼이나 뜻깊고 강렬하니까 걱정할 거 없어. 첫사랑인 게 설렘을 주는 대상을 말하는 거라면 내 첫사랑은 하늘이 너야. 남편은 연애 때도 그리고 신혼 때도 늘 제게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더러 매일 이상형이라고 과분하다고 해주거든요. 그런 남자에게 넘칠 만큼의 사랑을 받는데도 그 짧은 순간치고 들어온 악마의 이간질에 넘어갈 뻔 해버렸지 뭡니까. 남편이 진지하게 진심을 전해줄 때마다 제 자신이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1년 뒤 저희는 시댁의 도움으로 임신도 건강하게 했고 예쁜 딸아이를 출산했어요. 시댁에선 저와 똑 닮은 예쁜 천사가 태어났다고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와서 손녀를 돌봐주십니다. 시모야 저와 친구처럼 지내서 친근한 모습이 익숙하다지만 시부의 반응이 좀 놀라웠는데요. 시부는 시모와 다르게 표현하는 것에 좀 쑥스러움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다소 무심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손녀가 태어나니 시모 못지않게 시부가 찾아와서 한참 놀아주고 가는 거 있죠. 옆집이라서 제가 딸을 데리고 자주 시댁을 드나드는데도 시부모는 그걸로 모자라 계속 찾아오세요. 지금은 저녁을 늘 시댁에서 해결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현재는 우리 딸애가 유치원 등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한창 학부모로 바빠질 제가 또 임신을 해버렸지 뭡니까. 이번에는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시댁뿐만 아니라 친정까지 경사가 나서 이젠 친정엄마까지 집에 많이 찾아왔어요. 며칠은 친정엄마가 자고 가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와 친정엄마, 시모 이렇게 셋이서 얼마나 아줌마처럼 수다를 떠는지 모릅니다. 이런 걸 두고 결혼 하나는 정말 잘했다고 말하는 거 맞죠? 저와 남편의 사이를 잠깐 회방 놓은 방해꾼이 나타났었지만 남편이 솔직하게 행동해주는 덕분에 고비라 생각하지 않고 잘 넘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여자의 존재가 하나도 신경이 안 쓰였다면 당연히 거짓말이겠지만 이젠 괜찮아요. 괜찮을 수밖에 없도록 남편이 아직도 제게 확신의 사랑을 주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 정말 그 여자는 코빼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듣자 하니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에서도 전 여자친구 식구들과 연이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 이유를 굳이 시댁 어른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알려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까지 일을 키우고 싶진 않았거든요. 시댁에서 알게 되면 시부모 잘못이 아닌데도 저한테 미안해하며 사과할 것 같기도 했고요. 저는 이대로 눈의 가시가 사라진 것만으로도 족하답니다. 앞으로도 결혼 생활이 지금과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착하게 살고자 애썼다기보다는 나쁘지 않게 행동하고자 신경 쓰며 살아왔을 뿐인데 제게 이렇게나 좋은 인복이 찾아와 줬네요. 부동산을 못 살게 굴면서 이 아파트로 오고 싶던 이유도 다 이런 기운 때문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집값도 1.5배가 뛰었지 뭡니까? 가끔은 너무 좋은 일만 생겨서 혹시 나중에 뜻밖의 불행이 닥쳐오진 않을까 한편으론 겁도 나지만 그때마다 가정의 평화에만 집중하며 현재만 바라보자고 저 자신을 다스리고 있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즐길 줄 아는 것도 가진 자의 여유가 아니겠어요? 벌써 기혼 5년 차인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지만 여전히 신혼 같은 삶을 누리게 해주는 남편에게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제 사연이 언제 세상 밖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뱃속의 아들이 태어났을 테니 저희 식구 모두가 또 다른 기쁨 속에서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모두들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 잔뜩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